12. 주군을 버리다. 덕벌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살인 계획을 그는 어제 들었다. 김제로의 사랑채 뒷마당, 작은 화단이 아담하게 가꿔진 곳, 사랑채와 사당을 경계짓는 담 아래, 그 아래서 죽여라. 김제로는 말했다. 그 말에 사당과 사랑채의 경계를 넘나들며 피어있던 목련꽃이 후두두 그의 발등위로 떨어져 내렸다. 처음 덕벌은 대상을 쉬이 알아듣지 못했다. 모르겠느냐 되묻는 김제로 표정에서 비로소 덕벌은 대상을 짐작했다. 덕벌은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왜냐고. 김제로가 그런 그에게 말했다. 어이 그러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투였다. 당연히 내가 명하면 너는 무엇인지 해야 된다는. 덕벌은 어찌 나에게 그런 일까지 시킬 수 있느냐 되묻지 못한다. 김제로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생각지 못한 감정 하나가 그를 침몰시키고 다급한 탈출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아 헤맨 까닭이었다. 살려야 한다. 막아내야 한다. 엉성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덕벌은 자신을 바라보는 김제로 얼굴에 잔혹한 웃음이 드리운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늘의 별은 그의 눈썹을 닮았다. 아니 닮은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덕벌은 퇴청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오는 길목, 인가 없이 산길로 이어진 길지 않은 길 한 곳에서 마음이 다급했다. 지난날처럼 화살을 집으로 쏘아 알릴 수 있겠으나 그럴 시간이 없었다. 2시경 후면 김제로의 명을 받은 살수들은 그의 목숨을 거둘 것이다.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 그런데 아직 그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 귀가는 늦어지고 있었다. 덕벌은 스멀거리며 퍼지는 불안이 힘에 겨웠다. 그렇게 20숨쯤이 흘러갔을까. 멀리 사람이 보였다. 혼자인 산에, 거느리는 종자도 없이 홀로 길을 걷는 산에. 덕벌은 형체만으로도 그를 알아보았다.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아는 노런 중에 저리 홀로 등청과 퇴청을 하는 애는 없었다. 4명이 매는 평거절을 타고 기세정은 벽제 소리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요란한 행차라야 그들다웠다. 덕벌이 확인하려고 한 발 앞으로 나가섰다. 그였다. 덕벌이 그 앞으로 성큼 나섰다. 대감. 박문수가 앞쪽에서 불쑥 나타난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덕벌이 자신의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을 느낀 것은 덕벌이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보았다. 등 뒤에 나타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을, 그 손에 들린 표창과 칼을. 사내는 둘이었다. 덕벌이 박문수를 향해 소리쳤다. 살수입니다. 피하십시오. 덕벌이 몸을 날려 한 사내의 칼든 손을 휘어감았다. 덕벌아! 박문수의 비명 같은 고함과 동시에 살수의 칼이 덕벌을 비었다. 박문수 앞에서 덕벌이 쓰러졌다. 덕벌이 쓰러지며 소리쳤다. 청사! 박문수는 덕벌이 알리려 한 말, 김제로의 화인 청사를 분명하게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그는 쓰러진 덕벌의 목덜미를 휘어감는 사내들을 보았다. 덕벌이 다시 소리쳤다. 쳐! 하려던 말이 사내의 칼에 찢겼다. 박문수가 포효했다. 순간 덕벌의 몸을 휘감은 사내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산속을 향해서였다. 덕벌은 끌려가며 이들이 깊은 산속으로 박문수를 유인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덕벌은 소리쳤다. 오지 말라고. 제발 뒤돌아서 가라고. 나 같은 건 상관 말고 가라고. 그러나 목소리는 이제 나오지 않았다. 덕벌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박문수를 보았다.
무력하게 그런 박문수를 보며 덕벌은 알 것 같았다. 그동안 그토록 알 수 없었던 마음속 일렁임의 이유를. 덕벌은 박문수에게 감동했고 감동은 그를 바꿔놓았다. 그것이었다. 박문수는 그와 상관없는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한결같은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덕벌을 사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했다. 박문수는 그를 이해해준 사람이었다. 말하지 않은 내면의 고통과 갈등까지도 이해하고 감싸주었다. 지난날 박문수의 수하들이 덕벌의 정체를 알고 감금했을 때 했던 그의 말. 불쌍한 놈이라는, 저라고 그 짓을 하고 싶진 않았을 것이라는 말 때문은 아니었다. 박문수의 그런 마음이 이미 오래전 덕벌을 바꾸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았다. 그는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김재로의 명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 미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이제 그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살리려고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박문수가 안타까웠다. 어느새 깊은 산속이었다. 덕벌은 한계를 벗어난 죽음의 난장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의 죽음을 볼 용기가 없었다. 사내 한 명이 박문수를 향해 달려나갔다. 사내의 손에 무자비한 칼이 들려 있었다. 박문수가 사내의 칼을 피해 몸을 굴리며 소리쳤다. 덕벌은 살려줘라!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문수를 겨누는 칼에 힘이 실렸다. 덕벌이 그 순간 포기한 듯 내려놓은 육신의 기운을 모아 자신을 붙들고 있는 사내의 명치 끝을 쳤다. 예상치 않은 일격은 나름 효과가 있었다. 덕벌이 사내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박문수는 사내의 칼을 피해 몸을 구르며 덕벌을 보았다. 이때 달려드는 덕벌을 가차없이 베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안 돼! 박문수가 소리치며 자신을 향하는 사내의 칼을 피했다. 덕벌의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박문수는 절망했다. 여기가 정녕 죽음의 자리란 말인가. 김재로에게 이 즈음은 즐거움의 나날이었다. 시시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무릎박수를 칠 만큼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시간은 더디 걸렸다. 마음먹고 준비하고 계획했을 때의 예상에 비한다면 터무니없이. 무엇보다 그를 흡족하게 한 것은 박문수에 대한 개인적인 징치였다. 덕벌은 죽었다. 죽음의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잡히지 않은 잔인한 무릎의 수행으로 일단을 띄었다. 물론 그날도 계획대로 일이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덕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덕벌의 배신을 예상했다 하나 확신한 건 아니었다. 흔들리는 표정과 의심스러운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것이 전부였다. 고용한 살수들은 그의 의정을 정확하게 헤아렸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배했다. 물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실수를 범했다. 박문수를 죽이지 못한 것. 현장에 생각지 않은 인물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또 생각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박문수를 구하기 위해 사륙 현장에 뛰어든 사람은 셋이 있다. 그들 중 2명은 박문수를 구하고 죽었고 1명은 붙잡혀 협상의 제물이 되었다. 박문수는 그를 살려 데려가는 대신 일어난 이 일에 대해 함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노론 인사들의 자료를 소각하기로 했다. 김재로는 그것으로 자신과 아내가 받은 치욕을 셈한 것이라 여기기로 했다. 그에게 박문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영조가 2번째 시도한 익명서마저 무의로 돌렸을 때 김재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치욕은 치욕으로 대갚아준다. 박문수는 조금씩 무너져갔다. 임금 또한 익명으로 계속되는 참소와
노론 인사들의 끈질긴 상소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김제로와 노론은 그런 임금의 마음에 쐐기를 박을 일을 준비했다. 안동 지역의 김상원 서원 건립. 예상했던 대로였다. 소식을 들은 박문수는 곧 영조에게 안현석의 아들 안택준이 사사로의 김상원의 서원을 영건하려 하니 금지령을 내려달라 청했다. 김제로는 예상했다. 누구보다 백성을 위하는 그가 서원의 폐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의 예상대로 박문수는 눈 감을 수 없었다. 안동은 그나마 남인 세력이 남아있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노련히 서원을 세운다면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했다. 지금 수많은 서원처럼 이 서원 또한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의미는 허울에 지나지 않고 노론 세력 규합과 확장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서원이 또 하나의 수탈 근거지가 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박문수의 김상원 서원 건립 반대는 방파 싸움으로 변질됐다. 김제로는 이 과정에서 필시 박문수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김상원은 누구에게나 추앙받는 인물, 그런 인물의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위태로운 측면이 있었다. 결국 박문수는 이 와중에 제 성질을 참지 못하고 임금 앞에서 성난기색을 드러냈고 과격한 언사로 임금의 진노를 샀다. 결국 조윤명과 송윤명까지 그를 추구하라 청을 넣었고 서원 건립에 그와 견해를 달리했다. 이에 박문수는 스스로 사직했다. 임금의 명을 어기고 낙향한 그를 나처하라는 노론의 상소가 빗발쳤고 영조는 그를 중죄인으로 취급해 의금부로 잡아들이려 명하였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김제로는 절로 흥이 났다. 물론 조연영의 간곡한 청에 영조가 나처하라는 명은 거두었으나 그 뒤 박문수는 스스로 벼슬길을 멀리했다. 삭직과 나처와 처벌을 거두는 명이 반복됐다. 그렇다고 영조가 박문수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임금은 그를 풍덕부사, 함경도 병마 수군절도사 같은 외직으로 돌렸다. 김제로는 계획한 일들을 추진했다. 노론 4대신 중 복권되지 않은 이명과 김창집의 복권과 영의정 이광자의 제거, 그리고 신임사화 관련 기록의 삭제. 작가는 김제로의 추상화를 보고 있다. 초상화 속의 김제로는 늙었다. 앞을 능시하는 눈빛에서 노회한 정벽의 느낌이 묻어난다. 산을 닮은 눈썹 위로 깊게 파인 주름과 눈 아래로 탄력 잃은 살이 늘어져 있다. 저 얼굴을 나는 죽기 전에 보았다. 살아서 그는 성공했다. 죽어서는 그대들이 답해주기 바란다. 작가는 그를 지독한 악인으로 그렸다. 살인마저 망설이지 않는, 지나치다 여기는가? 역모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작가의 묘사는 차라리 약하다.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다. 공공의 자리에서 사적인 이익을 탐한다면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이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나는 그대들이 경신처분이라 부르는 그 일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 안변도부에서 들었다. 영조는 신원되지 않은 노론사 대신 이명, 김창집을 유척기의 상수 하나로 복권시켰다. 이때 영조가 내세운 복권 이유는 이러하였다. 이 임금의 형제로서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경우가 역사에 도로 있었다. 그럼에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시 치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다. 네 사람이 연명하여 차지한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그런데도 교문에 넣어 죄를 물었다. 그들이 연명하여 걸린 이가 바로 지금의 나이다. 헌데 어찌 오늘날 그 임금을 섬기는 자가 감히 신축년 이민년의 일에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임금은 아예 이렇게 덧붙여 명하였다.
그년 나는 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먼저 하교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 반대가 있어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나의 탄식은 길고도 깊었다. 두 사람이 아직도 죄적에 있다.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대리를 연차한 것을 용인한 자, 그리고 나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감히 그 시비를 다툴 수 없을 것이다. 서둘러 특별히 복관하게 하라. 그날 다른 노론 대신들과 한자리에 있던 조현동과 송인명이 하교의 부당함을 진언하자는 것은 다 아니었다. 조현동이 간언했다. 신들은 기은현 가부를 의논하는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성상께서 반드시 고쳐 처분하시려 한다면 구간을 다시 상고하여야 한다고 여겨지옵니다. 하여 아들과 손자의 죄가 용서할 만하다고 여겨진 후에야 이 일을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친구 조현명은 이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로 슬며시 반대 의견을 에둘러 말했다. 그러나 영조는 이미 옛날의 임금이 아니었다. 영조는 진노를 용음에 담아 말했다. 그대들이 그 일들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냐며. 경들이 어찌 친히 보았겠는가. 기호년 처분할 때 모두 복관하였다면 경들이 반드시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문하였으므로 오늘날의 폐단이 있게 되었거니와 당초에 아들과 손자에 관한 하교를 한 것이 실로 구차하다. 내 하교를 들은 뒤에는 나를 섬기는 자가 결코 다시 운운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풍언이 하는 것은 참으로 그르다. 구간을 다시 상고한다면 서독수일도 장차 다시 상고할 것인가. 중전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 서독수는 이미 영구히 풀어주었거니와 이것은 한 가지면서 두 가지인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6년 1740년 1월 10일 임마금이었다. 지금 내가 임금으로 있는 한 나의 명을 거역하면 이제 그대들이 역적이 될 것이라는. 나는 영조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 임금 영조는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다. 돌이켜보면 영조는 즉위 과정에서 배태된 모욕의심을 천연처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태생적 한계였다. 임금은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론 4대신을 복권시켰고 스승 이광자를 죽게 만들었으며 조정에서 소론을 제거하는 노론의 음모에 일조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론 세상에서 영조는 제 아들을 뒤지어가도 죽였다. 다시 고통스러운 탄식이 터져나온다. 돌이켜보면 영조는 그럴 수 있는 임금이었다. 4살의 어린 아들을 방패삼아 자기 정치적 사욕을 채우기 위해 양위소동을 벌인 임금이었으니까. 4살의 어린 세자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대한의 혹독한 추위에 얼음같이 차가운 섬돌 위에 엎드려 부려야 했다. 1년 뒤 영조는 다시 5살 어린 세자에게 양위 선언을 했다. 그렇게 임금 영조가 벌인 양위소동이 모두 6번이었다. 후세의 학자들이 파동이라 일컫기에 충분함을 쓰였다. 임금에게 아들 세자는 무엇이었을까? 그저 정적이었을 뿐일까? 가슴이 다시 무너진다. 나의 임금, 내가 알고 있는 영조는 그런 임금이 아니었다. 나는 꿈꿨었다. 형인 경종을 죽이고 임금이 되었다는 의혹에도 당당하게 오직 백성만을 바라보며 탕평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한 성군을. 그러나 꿈은 악몽으로 끝이 났다. 영조가 이룬 업적들, 그의 검소하고 소박한 일상과 백성의 고통에 귀 기울여 이뤄낸 많은 정책은 정의를 죽이고 사역을 부풀리는 노론 세상을 만들어버린 실책에 비하면 소소하다.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 임금 영조가 자신에게 들여온 어두운 의혹을 하나씩 지을 때마다 소론을 향한 노론의 공격은 집요해졌다. 영조가 남은 이명과 김창집의 복권을 명했을 때
이미 노론은 소론 영수, 영의정 이광조에 대한 공격 방법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두 가지였다. 그중 하나는 3, 4위 노론이 유봉이, 조태구와 더불어 이광자의 관직을 추탈하도록 함께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은 내용으로 이광자에게 벌을 줘야 한다고 청하였다. 그들은 죄가 차고 악이 쌓인 것으로는 이광자와 같은 자가 없다며 숙종이 소론을 배척하고 노론의 손을 들어준 병신처분 때부터 이광자가 원망의 마음을 품어오다가 경종이 왕이 오른 뒤 신축년 이민년에 정권을 잡게 되자 흉당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로써 나라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끼쳤다고 모함하였다. 노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승 이광자가 조정에서 일한 50여 년 모든 세월을 표명했다. 그들은 스승을 나라를 원망한 죄인이며 이미 역적으로 죽은 김일경, 박필몽의 신복이고 소론이 주축이 되어 진압한 무신년의 역적 이인좌, 정의량, 심의원의 우두머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광자를 죽여 그 시체를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내걸어야 한다고 연일 상소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왕법이 펴지지 못할 것이며 뒷날 나라의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참소했다. 그러고 보면 소론 또한 영조와 함께 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경종을 임금으로 모시면서 경종의 명을 받아 세제 연인군을 보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만든 한계. 이광자는 특히 경종의 명으로 연인군을 가르치고 보필하는 세제 오빈객이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다. 우리 소론은 시간의 흐름 속에 마음을 다해 선택했고 행동했다. 우리는 경종이 지킨 영조의 목숨을 함께 지켜냈으며 영조가 왕이 되어서는 그의 신하가 되어 조정에 남았다. 영조가 노론 101명의 관직을 빼앗고 대신 스승 이광자를 영의정으로 한 그대들이 정미 환국이라 이름 붙인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면 그대들의 평가처럼 1년 뒤 일어난 이인자의 난은 진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억하는가? 글의 앞부분에서 내가 했던 말을 나 또한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종사관으로 출정했다. 그런데 노론은 이것마저도 와주, 영모의 우두머리라 칭하며 모함했다. 김재로를 비롯한 노론은 이런 모함에 덧붙여 이광자를 확인 사살할 방안을 모색했고 그것은 영모에 가까운 이른바 묘짜리 모함이었다. 그들은 박동준이라는 자를 사주하여 이광자가 소위 왕자맥의 묘짜리를 구했으니 이는 곧 역심이라고 고하게 했다. 그러나 박동준은 인정문에서 친국한 임금 앞에서 자신이 앞서 거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그는 자신은 비록 이광자의 집에 드나들긴 하였으나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는 사이였으며 왕자맥에 대한 말은 묘자리를 구하는 행차를 따라갔다가 그저 얻어들은 말에 불과하다고 자백했다. 그런데 따라갔던 산주 박계순이 육촌 내부로서 자신에게 억지 고변을 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모함을 밝혀낸 영조는 이광자를 지키려 노력했다. 이광자마저 잃는다면 자신이 추구해온 탕평의 대의명분을 잃게 되므로 물론 영조는 내게 보여준 인간적 유대감과 신뢰를 이광자에게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영조는 이광자와 함께 조선을 이끈 많은 세월을 언급하며 이광자를 모함하는 것은 곧 자신의 처분에 불만을 가진 것이라며 3사를 모두 파직하고 오의정 유척기에 직첩을 거두었다. 또한 박동준에게 무호라는 자백을 받아내 형장에서 때려 죽였다. 그러나 이광자는 노론의 참욕을 얼룩진 67 삶의 끈을 놓아버렸다. 스승은 곡기를 끊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다. 영조가 즉위한 지 16년이 되는 해 1740년 5월 26일의 일이었다. 아, 나는 스승의 죽음도 한경도 안변도읍에서 들었다. 그때의 참혹함이 다시 떠오른다. 나는 임금을 버렸다. 임금은 마음껏 자신에게 씌워진 의혹들을 제거해 나갔다. 스승이 돌아가시고 2달도 되지 않아 조현명에게 이민 옥사 기록을 없애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는 삭제하게 했다.
또 자신과 관련된 두 궁녀의 행실을 높이 표창하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상을 내리게 했다. 이 모든 일의 활용점정은 신축년 이민년에 관련 내용이 기록된 승경원 일기가 불탄 것이었다. 승경원 일기가 수장되어 있던 창덕궁 44칸의 정각이 불타고 있을 때 영도가 느꼈을 소외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도 생각해본다. 그대들이 지금 느끼는 화제의 고의성을 나 또한 생각해본다. 나는 이곳에서도 진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에 안타까움이 전부였을 거라고 믿고 싶다. 어쩌면 임금이 아니라 노론에 의해 계획된 방할 수도 있다. 노론이라면 그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김재로는 노론은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에 대한 참선은 계속됐다. 홍계인은 내가 북도의 진유를 명목으로 재물과 곡식을 넉넉히 탄해 착복했다고 탄핵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홍계인은 내가 포를 무명으로 무명을 어물로 어물을 다시 쌀로 바꿔가며 돈을 남겨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말 19필을 사 재산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모함했다. 김재료를 비롯한 노론에 그치지 않는 모함과 탄핵 내용을 더 말해 무엇하랴. 어찌 보면 내가 겪은 마지막 치욕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것들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들의 참욕 속에 나의 마지막과 소론의 마지막 그리고 역사의 물길을 뒤바꿀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다. 13. 나주벽서 끝이 다가오다. 영조 31년 1755년 음력 1월 20일 그해 입춘이 15일 지난 날 인시 나주객사는 북풍 한솔에 갇혀 있었다. 입춘이 겨우 보름 지난 때인지라 엄동의 추위는 당연했지만 북풍의 한솔은 이것이 나주라는 것을 생각하면 흔치 않은 일이었다. 눈은 사선으로 흩날렸다. 객사 정청인 금성관을 중심으로 벽어혼이란 현판을 달고선 왼쪽 날개체와 현판 없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서 있는 오른쪽 날개체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눈발이 날개체 툇머리에 날리며 쌓였다. 움직이는 자연과 인간이 꽂아놓은 건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었다. 객사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는 없었다. 군번들이 있긴 했지만은 이 시간이면 을에 밀려드는 졸음에 게으름을 피우기 십상이었다. 병자는 호란이 있은 지도 120여 년이 흘렀고 사람들은 참혹했던 전쟁마저 옛 이야기로 삼고 있었다. 망하루에도 깨어 지키는 자는 없었다. 망하루는 금성관의 외산문이었다. 내산문이 있었지만 망하루는 나주객사 외부와 내부를 경계짓는 실질적인 정문이었다.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는 누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곳에서 바라보는 춘솔은 아름다웠다. 그 눈 속으로 한 사내가 몸을 낮춰 걸어 들어왔다. 어둠에 몸을 숨기려 검은색 옷을 벗으나 흰 눈빛에 형체가 드러났다. 사내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핀 뒤 마음을 녹은 듯 낮게 말했다. 웬 날씨가? 소리는 낮았고 부풍은 거셌다. 벽서를 붙이기에 적당치 않은 날씨라고 사내는 생각했다. 눈발이 흩날려 벽서를 적시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사내가 망하루를 향해 움직이다 멈춰서서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다. 움직이는 건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눈뿐이라는 걸 확인한 사내가 망하루를 향해 젠걸음으로 움직였다. 몇 시가 되면서 눈은 미쳤다. 사선으로 줄기차게 불어대던 바람도 잠잠해졌다. 나주객사 망하루에도 더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추워? 입춘이 지난 지가 얼마구먼. 한 사내가 투덜거리며 망하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두꺼운 토끼털로 된 벙거지에 누빈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다지 달라질 것 없는 일상 속에서 오늘의 특별함은 며칠째 계속되는 추위에 내린 눈일터였다. 사내는 쓱 망하루를 훑어보고는 잠시 움츠렸던 몸을 폈다. 그러다 사내의 몸이 망하루 동쪽벽을 향해 기울어졌다. 뭐야 저건?
몸이 기울어지자 동쪽으로 두 번째 기둥에 붙어있는 벽서가 눈에 들어왔다. 사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종종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나주지역 행정을 보는 객사였고 크고 작은 민원을 담은 벽서들이 종종 나붙었다. 에이, 나도 추운데. 사내가 쏠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것 나주의 할이었고 벽서는 곧 그의 일이 될 터였다. 사내가 벽서 앞으로 다가섰다. 너비는 제법 넓었다. 글은 세 줄이었다. 이 방은 후에 벽서를 붙인 독동이 모진 고문에 토해낸 내용처럼 역전보다는 작고 바둑알보다는 큰 글씨를 읽어내려가다가 그만 얼어붙었다. 그때 누군가 사내를 불렀다. 박신이! 사내는 자신을 부르는 남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충격에 머리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남자가 다가와 사내의 등을 툭 치며 그가 바라보고 있던 벽서를 쳐다보았다. 뭐야, 이번엔 또 웬 개떡 같은 것이여? 잘못 친숙한 욕을 섞어 말을 내뱉으며 다가오던 나주가나 아전, 임천대는 이방 박신의 얼어붙은 얼굴을 보고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빨리 벽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곧 그의 얼굴도 박신의 얼굴과 닮은 꼴로 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벽서는 조선의 임금 영조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둘은 놀란 시선을 맞부딪혔다. 그들이 비록 궁벽한 지방 아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 벽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것은 1728년 모신년 반란이 전염병처럼 사람들 목숨을 휩쓸어간 곳이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누구인가는 기회가 되고 누구인가는 생을 뒤바꾸는 악몽이 될 수 있다. 벽서는 곧 좌수 유이태에게 전해졌고 다시 전라도 관찰사 조은규에게 보고됐다. 1740년 정시 문과 병과로 급제해 홍문관 부수찬 수찬 등을 역임하고 승지로 임금 영조를 측근해서 모셨던 조은규는 이 벽서가 천각을 다투는 일이라는 걸 직감했다. 또한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예감했다. 그는 역참에서 말을 바꿔 타며 쉬지 않고 한양으로 달렸다. 영조는 휘경전 정전에서 전라감사 조은규가 올린 벽서를 읽었다. 나이 30에 왕이 올라 올해로 제30년을 지나고 있었다. 60갑자의 절반, 영조의 통치는 그만큼 노련해졌다. 반역마저도 너그러운 용심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시간을 지나왔다. 용수 올해 60,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을 지나 순하게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 20이었다. 조은규는 영조의 영안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벽서에는 차마 관리된 자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조은규가 쉬지도 않고 말을 달려 영조에게 벽서를 바치던 날, 그러니까 영조 31년 1755년 벽서가 붙은 지 13일이 지난 그날 그 시간, 박문수는 임금 곁에 없었다. 이 일이 있기 한 달여 전 입춘, 박문수는 관직에서 물러나 경기도 광주로 내려와 있었다. 올해년 입춘은 그러니까 그가 여생을 보내려고 내려온 그곳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입춘이었다. 입춘은 봄이 머지않아 온다는 기준일 뿐 실제 날씨는 아직 한겨울이었다. 꽃이 피는 화려한 봄을 맞기까지는 2달이 더 지나야 했다. 그럼에도 입춘은 길고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절기이며 실질적 새해의 시작이기도 했다. 박문수는 그날 입춘 대길 건양 박연이라는 큼직하게 쓴 글귀를 대문에 붙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광주에서의 삶이 백성들과 더불어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전날 박문수는 자신이 붙인 입춘맞이 글귀들을 50여 장이나 더 썼다. 작년 이곳에 집을 얻어 정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의사로서 친근하게 맞아줬을 뿐만 아니라 대궐에서 임금님의 용안을 마주하며 조정일을 처리하던 지체 높은 존재로 존중해 주었다. 그런 그들에게 박문수는 의사로 백성들에게 다가갔던 그때처럼 스스럼 없이 마음을 열고 다가갔고 그들 역시 박문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박문수에게 크고 작은 일에 조언을 구했으며 입춘을 앞두고 입춘맞이 글귀를 부탁하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헌데 양반네들처럼 번듯한 소설 때문에는 기와집에 살리는 없고 살인문이 남아있으면 다행일 터. 대체 이건 어디에 붙이려는고? 박문수가 입술맞이 글귀를 써달라고 찾아온 동네 사람들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살인문에 붙이면 안 된다는 나라법이라도 있습니까? 뭐 붙일 데 없을까 봐요. 너는 문지방에 붙일랍니다. 나는 식기둥에 붙일라구만요. 올해는 영성군 마님 글씨를 얻었으니 아무래도 좋은 일이 있겠죠. 박문수 집 마당에 선 사람들은 나름의 소망을 얹어 대답했다. 마누라가 집을 병석에서 일어나는 게 소원인데요. 광주 백정 천백이 말했다. 아이고, 내는 나라에 진 빚이나 다 안감받았으면. 양민 여술래가 받는다. 그러자 질세라 대장장이 막달이 나섰다. 나는 굶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는 굶어도 좋지만 새끼들 입안에 먹을 거 못 넣어주는 거는 더는 안 겪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이 하나둘씩 쌓여 광주 불곡산 꼭대기까지 쌓일라 치면 박문수가 나섰다. 이 사람들 내가 써준 이게 무슨 부적이라든가? 아니요, 부적이나 마다요. 부적이 아니래도 우리 같은 천것들이 어디 감히 조선 발도 사람들이 우러르는 대감마님의 글씨를 받아보겠습니까요? 그렇게 시끌벅적하던 때가 벌써 한 달 전이다. 경칩 즈음부터 개구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경칩이 지나면서는 한낮의 기온이 제법 올라와 먼 들판으로 나가서는 꿈꾸듯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세상 경계를 흐트리며 피어올랐다. 박문수는 하늘하늘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다. 다시 보름쯤 지나자 백성들을 배고픔에서 구해줄 나물들이 언 땅을 뚫고 나왔다. 이어 작은 풀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는 것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고 자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에는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 끓어오르곤 했다. 박문수는 한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맨 모습들이 차라리 고통스러웠다. 작년 6월 한양으로 올라와 아련했을 때 영도가 했던 말을 종종 생각했다. 그 마음의 말을 오래 듣지 못하였다. 아랜 것은 과연 옳다. 고든 말을 아끼지 않는 박문수에게 임금 영조가 늘 하던 말이었다. 다만 그 밤을 예로 든 것은 예전과 다르다는 달랐다. 그 밤은 중국 전한 무제 때 인물로 성정이 엄격하고 직간을 잘하여 무제로부터 사직의 신하라는 말을 듣는 인물이었으니 영조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백했다. 6월 5일 개축일 박문수는 광주 초천을 나서 한양으로 향했다. 초천으로 내려오던 살았던 한양 황하방 옛집에 들러 남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은 그는 입궁하여 영조를 아련했다. 임금에게 진언할 말이 있었다. 권례는 군중과 다르므로 갑주를 갖추고 대취탈을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궐은 인공과 신하가 정사를 논하는 엄숙하고 화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란한 대취타 소리는 종묘를 놀라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전하께서 이것을 하고자 하신다면 모래사장에서 열병할 때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또 갑주는 마상에서는 합당하나 여상 곧 수행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은 이 뒤로 후원해서 진법을 연습할 염려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덧붙여 그는 조정 누구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지나친 거저인 줄 알면서 대신과 삼사 중 어느 누구도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찌 조정에 신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시골에 있을 때 듣고 놀라 탄식하였는데 이제 마침 입시하였으니 아뢰지 않고 돌아가면 신도 또한 무성할 것입니다. 문자로 정식을 만들어 폐단을 막아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삶은 타고난 성정을 성성하게 드러내놓고 산 삶이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품성으로, 청년이 되어서는 청년 품성에 걸맞게, 그리고 관직에 나아가서는 벼슬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배우고 익히고 깊이 성찰한 것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질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직 생활 30여 년 그의 삶은 직원과 논쟁, 참언과 모함의 연속이었다. 결단코 두려움은 없었다. 모신년 반란을 진압하러 출정할 때도 임금 형조의 노기의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에도 두려움은 없었다. 당당했기에 비굴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기에 그의 삶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는 아직 현재를 사는 사람이었고 오지 않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작가의 표현처럼 그저 나는 조정에서 물러나 있었다. 적발임에 적었던 일들을 마무리 지은 뒤였다. 돌이켜보면 내가 임금 영조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선택한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기로 한 길은 차라리 편안한 길이었다. 나는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도 애써 던져버리고 적발임에 적었던 일들, 작가가 내 심장에 새겼다고 표현했던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다. 함경감사로 있던 내게 영조는 형조 판서직을 내리고 다시 대사원에 임명했지만 당시 함경도에 든 극심한 흉년을 핑계삼아 벼슬에 나가기를 거절했다. 나에게 더는 벼슬 내직은 의미가 없었다. 나는 함경도에는 흉년이 30년 이래 없었던 엄청난 재앙임을 임금에게 고하고 함경도에 기부된 은을 영남에 군미화 받고 백성을 구제하게 해달라는 청을 넣었다. 작가 구성판에 적힌 내 업적들을 본다. 미혼자, 기아, 군역, 탁지 하나가 더 있다. 금군절목. 금군절목은 이제까지 바르고 자세하게 정리하지 못한 조선시대 왕실 호위를 맡은 금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이로써 조선 금군 모든 행정의 교본이 되었고 15만 명에 이르는 경비가 절감됐다. 굶주리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했다. 부족한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절약과 분배만이 해답이라 여겼다. 내가 보기에 대궐 안에서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이를 규칙으로 만들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소비되는 재화를 절약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나는 영조에게 궁중의 부비가 너무 많아졌으니 산정하여 정제를 만들자고 청했다. 그리하여 대전, 중궁전 등 각전과 세자궁, 빈궁 등 각궁 그리고 제빈방 등 각방의 진상, 공상, 진배의 물종을 규정하는 탁지 정례가 완성됐다. 이로써 궁중 일반 비용과 국헌 비용 같은 호조 경비를 절감했고 사신 접대 비용도 절감했으며 이것은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을 분리하고 회계 예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원칙이나 한도도 없이 쓰던 공중경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지출하게 되고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을 분리하고 회계 예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대들이 내가 한 이 일에 부여한 의미이다. 허니 어찌 이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하, 나의 노력으로 혼인시킨 조선 팔도의 수많은 젊은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군역 또한 나름 성과를 본 부분이었다. 요즘 세상을 보자 하니 군대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고되고 힘든 역인 듯이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 또한 내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내가 살던 시대의 양역의 부조리함을 오직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만이 모든 양역을 감당하는 부당함을 고치자고 했다. 그대들이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 양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백성들은 양민들은 제외된 양역 의무를 지느라 고통받았다. 그들은 국경을 지키는 일을 서기 위해 가다가 죽고 수자리를 서다 죽었으며 양역 대신 낼 군포가 없어 고향을 버리고 도망갔다. 양역을 피해 도망간 친척과 이웃 대신 짊어진 양역이 짓눌려 죽어갔다. 작가는 앞에서 이 부분을 잠깐 다루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어찌 참상이 모두 표현되었을까? 나는 영조에게 끊임없이 주청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역계획이 필요하다고. 텅 빈 국고를 채워 이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면
양반들에게도 양육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나는 모든 기구의 돈으로 양육세를 받자는 구전론을 주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노론이었다. 그들의 반대는 극심했지만 영조는 명민했다. 순문, 그러니까 백성들을 만나 직접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감행하며 반대파들을 압박했다. 나는 영조를 도와 순문해올 양반들은 물론 유생의 일반 백성들까지 불러 모았다. 하여 저들은 내게 임금의 질문에 대답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방법은 거론하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나의 구전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양반들에게도 양육의 책임을 지우자는 핵심 의도는 실현됐다. 영조는 창경궁 명정문에 나아가 순문하는 것을 끝으로 일방적인 군포 감피를 명했다. 더불어 군사와 군사비 감축, 그리고 새로운 세원으로 어염세, 은결세, 여결세,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고 일결당 결미 2두를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균역법을 제정했다. 조선 건국 이래 양역에서 빠진 양반에게도 넓은 의미에서 군역이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다. 이것에 비해 미혼자들은 마음을 쓰고 결혼을 성사시킨 일은 그저 나라의 녹을 먹는 내가한 당연하고 사소한 일이었다. 아니다. 수정한다. 출사에서 내가한 모든 일이 그러했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한 자들과 비교하는 작가의 글을 읽다 보니 잠시 내가 우쭐해졌다. 부끄럽다. 하지만 그대들이 붙여준 구휼 전문가란 말이 난 퍽이나 마음에 든다. 하하. 14. 친국. 영조는 괴서가 발견된 지 보름 만에 친국에 나섰다. 처음 괴서를 본 영조는 불러들인 좌의정 김상로, 우참찬 홍봉한, 형조참판 이성중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는 틀림없이 무신년 때 잔당들 치시다. 무신년에 최규소가 고변화했을 적에도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긴장한 것은 김상로였다. 이는 오로지 인심을 동요시켜 세상 움직임을 살피려는 계책에서 나온 일입니다. 허니 괴념치 마시옵소서. 김상로의 말에 영조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어쩌여 흉소의 글씨가 찍어낸 듯 똑같은가. 본래 쓴 필적을 감추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승제 김치인의 말에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좌변 포도대장 구선행과 우변 포도대장 이장호의 입시를 명할 때도, 그리고 그들에게 기한을 정하여 범인을 색출할 것을 명할 때도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예로부터 보름이 지난 2월 20일 대궐 동룡문에서 친국하는 영조는 광인에 가까웠다. 동룡문 친국장에는 괴서를 붙인 인물로 잡혀온 윤지와 그의 아들 윤희철, 윤지첩의 오라비 독동, 윤지의 종 대봉, 이효식, 기원포, 임천대 등이 형틀에 묶여 있었다. 윤제는 명조가 왕위에 오르내 노론이 역적으로 몰아죽인 윤치상의 아들로 그 또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나주로 이배된 소론이었다. 이번에도 소론이 영조에게 반역을 꾀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였다. 박문수는 소론의 정신적 문화적 토양에서 태어나고 자라 속속들이 소론이었던 것처럼 영조 또한 노론이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후원에 기대해 왕이 된 뼛속까지 노론이었다. 따라서 소론에 의해 집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의혹과 반역 모의는 영조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영조의 친국은 혹독했다. 신문을 받는 자들의 살은 으깨지고 뼈는 으스러졌다. 으깨진 살에서는 피가 점여진 듯 흘러내렸다. 그 피비린내가 동명문을 지나 대궐 하늘위로 퍼져나갔다. 낭자한 신음, 살이 타는 냄새 또한 대궐을 넘어 장안으로 스며들었다. 박문수가 이 소식을 들은 건 바로 그 즈음이었다. 영조의 친국장으로 불려온 자들이 하나둘씩 사건의 진상을 토설해내갈 즈음, 살기 위해 저마다 영조가 원하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던 그 즈음, 아들 구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날 요시 이른 봄에 땅거미가 내려와 어둑어둑 발치개를 덮었을 때였다.
구영은 38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고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하자 들인 양자로 친형 박민수의 아들이었다. 박문수는 그때 안채에서 아내와 작년에 태어나 이제 갓돌을 넘긴 아들 만영과 5해전 얻은 향영의 재롱을 보는 참이었다. 아버부. 돌을 지나 말을 배우기 시작한 셋째 만영이 먼저 반응했다. 말을 합니다. 만영이가 제 아비를 부릅니다. 영감.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나는 것을 보며 박문수는 마음 한구석이 애잔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고 겪은 슬픔이 어떠했을 것이며 서자라도 죽기 전에 친아들을 기르는 아비의 정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면서 처방에 남편을 밀어넣던 그 마음이 오죽하였었겠는가. 형님이다. 이번엔 6살이 된 향영이 몸을 일으키며 문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다시 구영의 부름이 들렸다. 박문수는 비로소 구영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감지했다. 구영이냐? 아내가 물었고 박문수는 몸을 일으켜 향영 뒤에 섰다. 향영이 문을 여니 마당에 선 구영이 보였다. 구영 뒤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오천의 솔고노비 노산이었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 지금 대굴에서 진국이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박문수는 잠시 심연 속에 있는 것 같은 아득함을 느꼈다. 노산의 형색과 아들 구영의 태도에서 그는 위험을 감지했다. 노산이 품에서 서찰을 꺼냈다. 오천이 준 것이더냐? 그럽니다 대감마님. 알았다. 먼 길 오느라 했었느니라. 박문수는 그에게 요깃거리를 주라 일렀다. 아내 청풍김씨는 이어 굳어져서 만영을 품에 안았고 향영은 청풍김씨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뜰에 선 구영은 망부소처럼 서 있었다. 박문수가 노산이 가져온 이정숙의 서찰을 펼쳐 읽었다. 굳어지는 박문수의 얼굴을 살피던 청풍김씨 표정이 어두워졌다. 박문수가 얼굴을 들어 아내를 보았다. 무슨 내용이게?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 부인은 걱정하지 마시구려. 박문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목소리를 꾸며 말했다. 그러나 아내 청풍김씨는 속아주지 않았다.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분 아니시옵니까 대감은. 분명 또다시 사와의 피바람이 부는 것일 거라고 청풍김씨는 짐작했다. 가슴이 회오리바람에 휩쓸린 듯 서늘해졌다. 돌이켜보면 노론 집안인 청풍김씨 여식으로 소론 집안인 고령박씨와 혼인을 한 뒤로 수없이 반복해온 고통이었다. 그녀가 그를 선택한 이후로, 그리고 박문수가 그녀를 선택한 이후로. 나주에서 유배중인 윤지가 전하를 비방하는 벽서를 나중에 객사에 붙였다고 합니다. 윤지라면? 박문수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청풍김씨도 알았다. 윤지가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인지, 그리고 이것은 윤지 개인 문제가 아닌 소론 전체의 문제가 되리라는 것도, 노론 집안의 딸로 소론 남편과 사는 아내로서 그녀 또한 남편만큼 정치적 감각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박문수는 아내가 있는 안방을 나와 사랑채에 들었다. 서찰을 가지고 온 노사는 아직 머물고 있었다. 박문수는 다시 이종성이 보낸 서찰을 꺼내보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윤지가 붙인 벽서 내용과 벽서를 붙이게 된 경위, 함께 붙잡힌 자들의 면면, 그들을 잡아온 자가 전라도 관찰사 조은규라는 것, 그리고 임금 영조의 태도. 하나의 사실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단지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안다는 차이밖에 없음에도 지금 박문수는 삶의 애락과 증오, 행복과 고통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종성이 서찰을 보내기 전 다시 영모의 회오리가 휘몰아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물론 이미 오래전 임금이 노론 4대 신을 모두 복권시켰을 때,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참욕으로 스승 이광자가 자살과 다름없는 죽음을 선택하였을 때 그는 임금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 아무리 조정이 온통 노론 인사로 채워졌다고 해도 그 아래에서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는 다 같은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임금을 향한 마지막 충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백성을 위하는 일이기도 했으므로 이것이 물러나 있으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에 관해 상소를 올린 이유였다. 비록 마음에서 떠나보낸 임금이었으나 박문수는 그래도 영조를 믿고 싶었다. 비록 소론을 벌인 임금이었으나 아직 탕평에 대한 의지는 남아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장구 끝에 박문수가 결심한 듯 소리내어 혼잣말을 했다. 내 한 몸이라면. 곧 그가 노선을 불렀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반달이 구름 사이를 유의하듯 들고 나는 축시의 깊은 밤, 이종성이 박문수의 집을 찾아왔다. 정형, 이 사람 오천 오는 밤에 넘어지지 않고 잘 오셨는가? 박문수가 한껏 여유를 부리며 농으로 오천을 맞았지만은 그의 손을 맞잡은 이종성의 손은 떨렸다. 환갑이라면 두 사람의 한밤중 재회는 비장하고 어딘지 처량하기까지 했다. 이종성이 판중추부사라는 관직이 있었지만 그것은 명목상 관직에 불과했다. 이종성은 두 해 전 좌의정에 한 해 전 영의정에 올랐지만 줄기차게 사직상수를 오른 지 낙향이 있었다. 등불에 보이는 이종성의 눈은 멈프겠다. 어찌 이리 헬쑥해진 건가? 이러다 눈 찾으려면 구만리를 들여다봐야겠어. 그 입담은 여전하신 게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농담하는 박문수의 행동의 여일함에 이종성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박문수는 눈썹뼈가 유난히 도드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하관을 따라 주름이 깊은 이종성을 보며 이광자를 떠올렸다. 그에게 이광자는 큰아버지이니 피를 나는 혈족으로서 닮은 것이 어쩌면 당연했다. 자, 앉으시게. 집안은 고요했다. 사람 눈을 피한 만남이니 집안의 종이며 식구들 또한 알아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종성은 잠시 침묵했다. 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만 말이 천근처럼 무거워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아직 살아있는 겐가? 박문수가 그 무거움을 나눠지며 물었다. 어찌 버티겠는가? 비록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고신 형장의 참혹함을 봐 잘 알았다. 인간이 인간에게 벌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광경이 고신이었다. 무엇이 드러났는가? 이종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윤지와 그 아들 윤희철은 여태껏 토설치 않고 버티고 있지만은 윤지의 종이며 윤지 첩의 오라비 그리고 나주 목사 주변 인물들은 모두 토설하였다고. 이제 윤지와 인연을 맺은 자들은 모두 연루되어 고신을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혹자는 사실을 말하는데도 죽임을 당할 것이며 혹자는 그동안의 인연을 뒤엎는 배신만으로 목숨을 연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 다른 증자가 나왔는가? 정전할 것이 부에 있겠는가? 그저 미래 없는 선비가 울분을 참지 못해 제 심사나 드러내자 한 짓인 게지. 한 가지. 이종성이 말을 흐렸다. 불길한 말출임이었다. 말씀해 보시게. 두려움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늦게 알면 알수록 상대와의 싸움에서 불리하다. 윤지가 가까이 지내는 임국훈에게 준 서령 속에 무신년 때 내걸었던 전하에 대한 참혹한 말들이 있었다 하네. 이정성은 서령 속에 역적으로 몰려 죽은 윤지의 아비 윤치상의 소장과 가장 및 연보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혹. 개묻던 박문수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이인자가 주동이 되어 일으켰던 무신년난 때 그들이 주장했던 말은 임금 영조에게 감히 참혹, 참담 따위의 언어로도 표현되기 어려운 말이었고 신화된 자로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영조는 선왕 경종을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다. 영조는 선왕 숙종의 아들이 아닌 노론 김추택의 아들이다. 박문수는 기억하고 있다. 극심한 구신에 죽어가면서도 이인자가 내뱉었던 말을. 나는 그대를 조선의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죽음을 앞둔 자의 결계는 세상을 삼키듯 호기로웠다. 허. 절망의 탄식이 박문수의 입에서 터졌다. 어디까지 갈 것 같은가?
박문수가 묻고 싶은 말이었다. 나라고 그걸 알겠는가? 아니다. 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로는 영조의 분노에 기대 소론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려 할 것이다. 박문수와 이종성은 똑같이 16년 전에 죽은 스승 이광자를 생각했다. 누구보다 박문수는 잘 알았다. 영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찌할 생각이신가? 이종성이 물었다. 박문수가 잠시 생각에 빠져 대답하지 않았다. 이종성은 아직도 살아있는 외종형의 성성한 눈빛에서 희망을 얻고 싶었다. 목숨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옳다고 여기는 길을 거침없이 걸어온 그의 판단을 따르고 싶었다. 비록 친구보다 더한 우정을 평생 나눈 사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보다 높은 삼정승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해도 이종성에게 박문수는 늘 앞서 나가 인도하는 외종형이었다. 더구나 그는 임금 영조와 각별한 군신관계를 이어오고 있지 않았던가. 박문수가 입을 열었다. 동문께서는 어찌하고 계시는가? 이종성은 자신도 모르게 고쳐 세웠던 등허리가 꺾이는 것을 느꼈다. 나주에 벽수가 걸리고 윤지 일당의 친국장이 열리면서 이종성은 내내 노론이 소론에게 가해올 일들만 생각했다. 그런데 박문수는 지금 어린 세자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궁께서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 영조가 대리청정을 세자에게 맡겼다고 해도 친국은 영조가 행하고 있었기에. 동궁 일은 후에 걱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들이 어찌 나올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복의 5천. 이종성을 바라보는 박문수의 눈빛은 차분했다. 이종성은 많은 이로부터 공격받는 그의 거침없는 감정 표현이 거친 성정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철저하게 계산되어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 가끔 의구심을 가졌다. 지금도 그랬다. 이 상황에서라면 박문수는 흥분하고 화를 내야 한다. 저들은 5천과 나의 죽음을 보고자 할 것이네. 이종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우리 소름 뿌리를 아예 뽑으려 들 테지. 허나 성상께서 그리하시겠는가? 나는 그리 아니하실 것이라 보내만. 박문수는 이종성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간절함을 동시에 읽었다. 물론 죽이시야 하겠는가? 하지만 박문수는 안다. 영조는 스스로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 스스로 죄를 인정한 만큼 결과를 드러내 보이도록. 그건 종영이 너무 실망이신가? 허나 지금 조정에 남아있는 소론이 얼마인가? 5천조차도 헐분이 영의정자를 작년에 마다치 않으셨는가 말일세. 이종성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나는 동궁의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일세. 아무리 그렇다고 하나 지금 동궁을 걱정하는 건 기우가 아닌가 하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미래 정국에 대한 견해차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가중치를 어디 두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15. 마지막 선택. 모든 것을 버리니 모든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을 버리니 입춘에서 입춘까지 1년여, 입춘을 지나 다시 청명까지 2달을 버티며 보낸 시간이 치욕스러웠다. 입춘 무렵 나주가 나의 나붙은 벽수 한 장을 빌미삼아 버린 노론과 영조의 사륙난장은 기어이 무덤 속 이광자를 다시 죽이고서야 마무리되었다. 영조는 노련이 넣은 사륙의 추임새에 장단을 맞추는 듯 사륙의 칼을 망설임 없이 휘둘렀다. 합리성과 정상적인 형 집행절차 따위는 지켜질 리가 없었다. 영조는 어떤 날은 맹장신으로 어떤 날은 술에 취한 채 복음을 지었고 역적이라 이름 붙인 자들의 목을 망설임 없이 쳤다. 노론은 이 기회에 소론 뿌리까지 도려내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올린 상소가 정청의 산처럼 쌓이도록 영조를 압박했다. 보라고, 성상이 탕평이라는 이름 안에 함께했던 소론의 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같은 참역은 새싹을 틔우고 자라나 모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러하니 죽은 이광자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경정을 독살했다는 세간의 의심에도 영조를 지켜 보좌했던 소론이나
이광자에 대한 고마움은 이제 영조에겐 늦가을 바람에 나댄 구는 낙엽에 불과했다. 무신년 전국적으로 일어나 임금의 자리마저 위협했던 이인자의 난을 진압한 소론의 충심은 오히려 영모의 뿌리가 됐다. 그대들이 이광자를 처벌하라 추청하는 것은 그와 함께한 나의 세월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단식과 양의 선언으로 맞섰던 영조는 이제 이광자에게 어찌 허물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라며 역변의 뿌리에 이광자가 있음을 인정하고는 직첩을 거두라는 처분을 내렸다. 임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후회도 하지 않았다. 영조는 장장 8개월에 걸쳐 수백 명의 목을 베고 1000여 명을 귀양보내거나 노비로 삼았다. 그는 사륙의 난장을 마무리 지으며 자신이 행한 사륙이 붕당을 짓고 서로 힘거리를 하고 있는 조정의 잘못된 정치 현실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비록 요순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영조는 모든 소장은 모두 석실에 보관하라. 마치 화로 안에다 금을 녹이는 것과 같아 비록 금과 철이 같지 않더라도 저절로 합쳐져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이민년, 계산년의 기록은 모두 서각하게 한 그가 나주 벽서 사건 관련 수많은 기록은 영구히 기록하라 명한 것이다. 박문수는 9월 계사일의 반겨 내용을 생각했다. 임금은 말했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나의 폐하검은 무디지 않았다. 그러니 모두들 이를 명심하라고. 협박이었을까? 사륙 현장에서 살려준 이종성과 나에 대한 협박이었을까? 두 사람을 처벌하라는 노론이 빗발치는 상소에도 영조는 이종성을 삭탈간직하고 문에 송출하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비록 감금되어 고문받기는 했지만은 살려준 걸 감사하라는 협박은 아닐까 박문수는 생각했다. 그는 이 참혹함을 겪지 않고 죽은 조현명이 차라리 다행스러웠다. 그의 짧은 삶이 고마웠다.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려 마음을 먹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원망이 쌓여야 하는 것일까. 탑처럼 쌓이고 쌓여 하늘 어디만큼 가다워야 그런 마음이 될까. 더구나 반역의 이름으로 수많은 목숨을 죽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쌓여야 가능한 것인가. 박문수는 죽음을 생각하며 무신년 난 때 자신이 죽여야 했던 목숨들을 생각했다. 죄책감을 무디게 만드는 명분 뒤에 숨어있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추했다. 살아야 될 명분을 찾고 또 찾았다.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자괴감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임금에게 바쳤던 마음이 없는 참회의 말들이 삼킨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박문수는 임금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었다. 국가가 불행하여 흉역이 또다시 일어났다고. 이것은 나주벽서의 일을 역모로 인정하는 말이었고 이에 따른 영조의 처분 또한 받아들인다는 표현이었다. 박문수는 여기에 반성을 더했다. 신은 당론 속에 태어났고 이 당론 속에 자라났고 당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은 어리석고 이를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어디 이뿐이랴. 박문수는 나주벽서 사건이 일어나고 소론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역적을 성토하는 상소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였음을 실토했다. 이 또한 파당을 만들어 다른 당을 배척해온 습속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재빨리 시비를 정하지 못하고 늦게 임금 앞에 참회하게 되었으니 죽을 죄를 지었다고 벌을 청하였다. 아니다. 용서를 구하였다. 엎드려 참혹한 구걸을 하였다. 시비를 정하지 못하고 갈등한 시간들에 대해 만약 속으로 불평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미봉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반나절 동안 생각하고 헤아리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주벽서 사건의 전말과 임금의 처분이 도리의 맞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덧붙여 그는 자신이 심사숙고로 인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문수는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는 임금의 잘못이 무엇인지 노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죽어간 수백 명, 벌을 받은 천명의 억울함에 심장이 녹을 듯 고통스러웠다.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망설였다. 자식을 보아달라는 아내 말에 흔들리고 재롱 피우는 어린 자식들 때문에 아득해졌다. 더구나 죽은 이들 중에는 당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그가 그날 한 말, 이제 노론과 소론 모두 근거지를 잃어버렸으니 만약 상신이 현명하고 천관이 현명하다면 10년의 계획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진심이 아니었다. 근거지를 잃은 것은 소론이었지 노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아부였다. 그 아부의 민망함이, 당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과 몸을 갈가대고 있었다.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노론의 주청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근본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아 무신난서부터 지금 나주벽서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통분해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문수를 공격했다. 공격의 핵심 내용은 박문수가 나주벽서에 연루된 소론을 처벌하라는 상소에 동참하지 않았고 임금이 반결을 하는 날에 오지 않았으며 늦게서야 글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표현은 이러하였다. 반겨하는 날 달려오지 않았다. 반겨하는 날에는 집에 누워있으면서도 홀로 입참하지 않았다. 벼슬이 높은 자가 의리가 없다. 그들은 임금이 박문수를 앞에 놓고 주대한 것까지 문제 삼았고 심지어는 동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의 말까지도 문제 삼았다. 남은 소론에 대한 노론의 처벌 요구는 박문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정성도 이광자를 사표라 말했다면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박문수를, 이정성을, 남은 소론들을 모조리 옥에다 가두라, 변장으로 내치라 요구했다. 이 같은 주청은 그런 노론의 행태에 비춰본다면 예상 못할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목숨으로 지키지 못한 양심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박문수는 여름 이후 죄인을 자처하며 집에 대문을 걸어 잠갔다. 세수도 하지 않았다. 가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조상을 뵐 수 없었다. 오랜 가문의 전통, 정일 집중의 정신은 지켰으나 진슈효의 가훈은 지키지 못했다. 영조는 그런 그에게 말했다. 영성은 세제 시절부터 나를 섬겼다. 그 세월이 허언 30여 년이 넘었다. 어찌 내가 그를 모르겠는가. 영조는 옥고를 치는 그에 대한 미안함도 내비쳤다. 지난번의 일은 구복의 채통에 지나지 않는다. 내 실로 후회하는 바이다. 더불어 임금은 박문수의 마음을 이해하니 폐인으로 자처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라 명하였다. 그럼에도 그가 계속 두문분출 폐인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얘는 자신을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 협박했다. 하지만 박문수는 멈추지 않았다. 영조는 다급한 마음에 다시 그를 향한 마음을 내보였다.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경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하고 지금 와보니 경을 보기가 차마 부끄럽다고. 박문수를 죽여야 하는 노론의 처지에서 본다면 영조의 이 같은 말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박문수도 마찬가지였다. 영조의 말은 오히려 마음의 치욕만을 깊게 할 뿐이었다. 박문수는 스승의 뒤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씻지 않고 빚지 않고 먹지 않고 눕지 않고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그는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렇게 박문수는 봉두난발로 씻지 않은 얼굴을 가리고 살을 잃어 드러나는 뼈들을 가렸다. 바닥과 맞닿은 엉덩이의 살이 서서히 짓물러 갔다. 마음에 켜켜이 쌓인 감정들도 조금씩 비워갔다. 그렇게 그는 텅 비워가면서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였다. 걸어잠근 방문 밖으로 찾아오는 이의 발걸음소리를 듣고 되돌아가는 자취를 느끼고 어린 자식들을 앞세워 비참한 삶을 지나 살아주기를 간청하는 아내의 해운을 들었다. 살아남아 자신의 곁을 지키는 흥복과 평생을 자신을 보필하며 살아온 기축에 애끓는 통곡의 흐느낌도 들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쓰러져가는 그를 살리려 애원하고 있었다.